임팩트에서 일하고 있는 홍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왜 여기서 사회를 보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임팩트라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기업재단에서 책임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커리어를 쌓으면서 흘러온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2017년에 엔잡러 2호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 실험을 하면서 엔잡러라는 말을 만들고 13개월 동안 2개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일이란 게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이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이후부터 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또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출판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관심사 때문에 저를 여기 초대해 주시고 또 사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엄청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또는 제 영역에서만 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부산 진짜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부친자라고 부르거든요. 저 올해만 지금 5번째 부산에 왔어요. 네, 그래서 부친자가 부산에 와서 일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새로운 일인지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게 됐고 그렇게 좀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시긴 했지만 제가 조금 더 행사 설명을 드리면 일의 모험가들은 수영부에서 일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네트워크 모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이런 일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수영부 안에서 일의 가능성 또는 저희 모험가들인데 일을 통한 모험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강연 그리고 네트워크가 그 전체를 시작하는 어떤 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네트워크 모임과 커리어 코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2023년을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2023년에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동료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요. 마스크를 쓰고 모든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 오늘 대담을 같이 하게 될 그 대담자분들과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2시간 정도 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이 한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첫 번째 강연이 끝나고 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두 번째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면 2개의 미덕과 커리어 코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연이 끝나고 나면 4층에 강의실 2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 뒤에 있는 순서들을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고 긴 행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피어라는 말 아시나요? 제가 얘기를 할 필요가 그러면 나는 해피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마도 좀 부끄러운데 이런 손을 못 드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다정한 제품을 만드는 오 롤리데이의 박신우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어떻게 일에 모험을 하고 또 그 모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료와 조직은 어때야 하는지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우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보다 엄청 가깝게 있네요. 그렇죠? 네, 좋네요. 네. 언제 부산에 내려오셨나요?
내려왔나요? 저는 어제 내려왔고요. 마침 불꽃놀이를 또 불꽃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기회로 너무 명당에서 불꽃 축제를 직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분돼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사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학창 시절을 제주에서 보냈고, 그리고 더 어린 시절은 부산에서 보냈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6살 때까지 하필 또 광안리에서 살았어가지고 되게 부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여기서 제가 태어난 곳에서 이런 좋은 뜻깊은 자리를 만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강한이의 딸이시나요? 이곳에서 어쨌든 저도 대표님 처음 뵙는데 물론 저도 해피어죠. 네. 뵙는데 여기서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해피어 아세요? 했을 때 그 대답의 그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여기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계신데 올해 롤리데이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 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 이름이 사실 박신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롤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저는 자주 불리는 이름이 됐어요. 제가 롤리라고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어떤 브랜드를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 롤리데이를 시작하게 됐고 벌써 9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잘하고 재밌어 하는 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보자. 처음에 정말 가볍게 자영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만들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 없이 만들 수 있었던 제품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뭐 에코백이랑 그다음에 가벼운 노트 같은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롤리데이 하면 문구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제품이 한 8,900가지 정도에 있고요. 그렇게 9년 동안 한 그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롤리데이가 제품 브랜드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오롤리데이 문구 브랜드다, 제품 브랜드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면 서운해요. 왜냐하면 제품 만드는 것 말고 그 밖의 일들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제 저희는 컨텐츠를 또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팀이고요. 컨텐츠라면 유튜브 아니면 그리고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못난이라는 저희 캐릭터 주근깨 이렇게 콕콕 박혀있는 못난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마 오롤리데이는 몰라도 못난이는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못난이를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편의점에 다 가보시면 이제 전국 편의점에 레시피의 못난이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프라다가 아마 시켜보시면 못난이 박스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컨텐츠를 만드는 브랜드를 넘어서 그 IP라는 지적재산권, 캐릭터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오롤리데이는 어떤 브랜드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우리는 뭐 제품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막 주절주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제가 올해 4월에 책을 내면서 제목을 행복을 파는 브랜드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의 미션이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해피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IP를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하는 게 모두 다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품이나 어떤 물질적인 걸 만드는 팀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행복을 파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원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우리 내일 당장 집 만들어서 팔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행복을 파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면서 만드는 집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의 경계가 엄청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방금 그 팀원들 얘기하셨는데 몇 명의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고 계신가요? 처음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지금 23명과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뽑고 있어요. 지금 채용 중인가요? 네. 네, 여러분 채용 중입니다. 아쉽게도 면접 중입니다. 네, 수영구는 아니지만 면접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집을 만들어 팔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직원들의 어떤 반응은 어떤가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그 MBTI로 뭐 사람을 평가하긴 좀 애매하지만 저는 완전 ENFP 성향이에요. 근데 ENFP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공감 많이 하실 텐데 ENFP의 장점은 일단 추진력이 굉장히 좋고요. 뭔가 새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성향이지만 그만큼 빨리 진료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앞쪽에 몰빵하고 뒤쪽에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서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좀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거를 제 단점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브랜드를 10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오히려 역산을 해봤어요. 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한 게 오롤리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제품을 만든다. 컨텐츠를 만든다. 제품 중에서도 문구만 만든다. 이렇게 뭔가 경계를 정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롤리데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엄청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그때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비전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경계를 두지 않는다라고 저희 팀의 비전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더 신나는 거예요. 앞으로 뭐든 해도 되겠다라는 좀 동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희 팀원들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여기서 뭘 도전할 수도 있겠다. 뭘 해도 되겠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약간 비전을 세우고부터 전부 다 눈이 더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요. 그 팀원들도 ENFP가 많은가요? ENFP가 많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많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저희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애들이 맨날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E형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이도 꽤 많아요. 근데 I형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내재되어 있던 일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막 되게 의외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오롤리데이스러운 사람을 뽑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전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오롤리데이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좀 궁금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리고 뵈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그 되게 꿀팁이 됐던 최근 유튜브가 비닐을 얼굴형에 맞는 비닐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찾는 방법을. 근데 제가 엄청 비닐을 쓰고 싶었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비닐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쓰는 형태로 쓰면. 그래서 그걸 보고 비닐을 주문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세요. 네, 팁을 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비니 쓰는 법. 저 같은 애들이 많았나 봐요. 아니, 저는 그게 그렇게 터질지 몰랐어요. 근데 딱 이제 찬바람이 불려고 하면 비니 쓰는 법, 예쁜 비니 쓰는 법, 예쁜 비니 찾는 법. 저희 그 유튜브 검색어 거의 한 20위권이 다 비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니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질문을 안 드렸는데 네네네. 그 일하려면 오롤리데이에서 일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ENFP가 아니어도 I여도 어떤 비전 미션에 얼라인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왜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좀 주저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면접이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혹시 그런 대표님만의 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사업을 계속 끌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저희가 사실 되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되게 뭐라고 했죠? 통장에 잔고가 앵꼬가 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작년에는 그 부산이란다. 중국에서 저희 거를 상표권을 30몇 개를 도용해가지고 아예 중국의 매장이 저희 오롤리데이라는 이름으로 막 엄청 오픈돼가지고 지금도 소송 중이거든요. 그런 큰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큰 사건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되게 큰 사건에 대담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같이 일하는 팀원과의 어떤 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뭔가 저 친구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약간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마음을 되게 많이 쓰고 항상 그 번아웃이 올 때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직원들을 뽑을 때 그 기준이 없었어가지고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오롤리데이스러운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 없이 채용을 해서 실패를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하는 10년 동안 가장 마음이 아팠었을 때가 그때였었는데 사람 한 명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한번 체감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우리랑 잘 어울리고 내가 같이 좋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동료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결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랑 맞는 결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를 사실 어떤 객관적인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결이라는 건 좀 눈으로 보인다기보다는 그 기운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맞춰가기가 되게 알아차리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짧은 면접과 이력서로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 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의 결론은 자기 성찰이 많이 돼 있는 사람, 자아 성찰을 이미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을 저는 되게 선호하게 되었고 제가 저한테 자문자답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뻔한 걸 뻔하게 생각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타입이고 이미 결론된 것도 왜 그랬을까? 왜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동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해야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이력서 보통 회사에서 그 서류 전형을 할 때는 이력서랑 자소서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자소서를 내라고 했더니 제가 궁금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자소서 내용에. 그래서 아예 그 자소서에 필수 질문을 저희가 그냥 드려요. 이 질문에 답을 해서 자소서를 완성하라고 드리는데 그 질문이 적게는 10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나의 성격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업무를 할 때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적어달라. 그리고 평상시에 쉬는 날 어떤 걸 하는지 적어달라. 그리고 내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적고 그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적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았으면 평상시에 절대 좀 깊이 있는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보내는데 어떤 분은 그 모든 질문이 딱 한 장에 다 끝나요. 되게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사실 그분은 딱 그냥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은 막 20장, 30장씩 내요. 막 거의 에세이를 써서 내요. 근데 뭐 꼭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나쁜 건 아닌데요. 얼마나 그만큼 그 본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보고 나면 거의 1차에서 다 걸러져요. 우리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고 나서 2차 때는 저희가 그걸 하거든요. 그 영상 면접. 영상 면접 때도 그 업무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좀 본인에 대해서 메타인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거기서 그리고 만약에 좀 거기서 또 엄청 다 걸러져요. 그래서 저희는 3번째 대면 면접 때는 거의 확신 갖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그 촉이랑 가장 밀접한 걸 보는 건데 딱 만났는데 쎄하다. 저 약간 쎄 설명하기 힘든 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쎄물리에라고 하는데 쎄를 잘 알아본다고. 그래서 그 쎄함을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해요, 마지막 때는. 그냥 수다? 그렇게 해서 딱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기 시작한 지 한 이제는 6년 정도 됐거든요. 6, 7년? 진짜 그 후로 실패가 없었어요. 근데 실패가 없었다는 거는 무조건 그 사람이랑 6년 전부터 쭉 같이 해왔다라는 건 아니고, 물론 가다가 서로 방향이 다른 걸 알고 나면은 퇴사하는 직원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일단 퇴사율이 거의 없긴 한데요. 근데 그 퇴사를 할 때도 이 친구랑 서로 뭔가 안 맞아서 아니면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서로 성장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 사람 때문에 막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최악이야 막 이렇게 기억에 남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차인데 뭐 1차에서 에세이를 쓸 정도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3차를 거친 직원분들이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합격자와 비합격자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불합격 소리레터를 보내고 나서도 답장 주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덕분에 되게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마웠다. 이게 다음에 다른 회사를 취직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많이 하셨고요.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본인한테 질문을 잘 안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막 소개팅 가거나 어디 좋은 뭐 친구랑 만나고 싶을 때 그분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뭐 하세요?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하지만 막상 자기한테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건 그냥 결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사실 자아 성찰이 잘 되는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도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고 되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메타인지가 잘 돼 있느냐가 저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여러분 아셨죠? 네, 10개, 12개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시면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채용 과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문화 자체도 이렇게 꼼꼼하게 세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행복한 그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만큼 또 더 행복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도 회사의 어떤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로 롤리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들 중에 좀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문화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어떤 기운이 되게 기운은 무조건 전달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감히 미션을 잡았으면 저희 내부의 행복이 가장 먼저라고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류 쪽에서 배송을 하잖아요.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느냐도 그 받는 사람한테 그 행복의 기운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하기 싫은 사람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럼 받았을 때 딱 그만큼의 기운만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붙이는 과정까지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여야지만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팀원들 내부에서의 행복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는 진짜 친해요. 직원들끼리 너무 친해서 주말에도 서로 약속을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다 연애를 안 해요. 다 이 내부에서 약간 그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연애라는 게 사실 결국 내 정서적인 유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꼭 이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가까운 대상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연애를 안 할 정도로 사실 되게 이 팀원 간의 관계가 너무 좋고, 그렇게 된 데에서는 되게 중요했던 게, 저는 저의 권위를 완전 내려놨거든요. 네, 저희 일단 수평적인 문화를 너무 지향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실은 요즘 대기업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만든다고
되게 님 부르거나 아니면 닉네임 부른다고 하는데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 결국엔 내부에서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수평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장담할 수 있는 게 정말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적인 문제도 당연하지만 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서로 오픈을 하면서 고민도 털어놓고 그런 거를 되게 저희는 자유롭게 이어져요. 결국엔 그게 정서적 유대감이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가 됐고 되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중 하나가 선샤이닝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선샤이닝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 그 넷플릭스 대표가 규칙 없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말 그대로 밝게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실수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언제든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조직과 이걸 다 감추는 조직은 엄청나게 큰 결과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쉬쉬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하면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거기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 행동을 하는 거에. 근데 그거를 예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인정하고 공표함으로써.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실수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내 그 메신저 창에다가 자기 실수를 다 공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문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저희는 다 박수 쳐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고 저도 얼마 전에 선샤이닝 한번 하고 왔거든요. 네, 제가 뭐 파일 유실을 시켜가지고 못난이 손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근데 물론 그거를 다 서로 같이 감리 보는 과정에서 다 못 봤지만 어찌됐건 제가 최종으로 파일을 넘긴 사람인데 못난이 손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다시 만들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샤이닝을 했고 또 다들 박수를 쳐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 선샤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의 잘못을 딱 직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아주 낮추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감추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번 지각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불편하지 않아요? 눈치 보고 막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지? 막 그 변명하게 되고 사실은 제가 오늘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아예 안 써요. 왜냐하면 그냥 딱 말해버리는 거니까 나 이런 실수했고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되게 철저하게 그 문화를 만들어 왔고 그 덕분에 저는 안전한 회사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이 꼬아서 생각하지 않겠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흉보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비난하지 않겠지?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대표가 회사의 짱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표가 사실 가장 약자거든요. 그 모든 팀원 중에 결국에는 1대 다가 될 수 있고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대표를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외로운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일부러 제가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과 더 친구처럼 지내고 이들과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오히려 그런 선샤이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왔고 덕분에 저는 지금 되게 그들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건강한 회사는 사장님, 대표님도 건강해야 되고 직원들도 건강해야 되고 모두가 그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건강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롤리데이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회사 안에서 또는 조직 안에서의 성장만큼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저는 MZ 세대들이 좀 원하는 조직 문화의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MZ 세대랑도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네. 직원분들이 다 그렇고 네. 보시면 일하는 어떤 특성, 음. 더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어떤 일자리 어떤 모습 같은 게 있나요? 저희 회사에 있는 사실 MZ라고 하면 M이 저도 M인데 M은 너무 범위가 크고요. Z세대, 젠지 세대만 봤을 때 저희 회사에도 젠지 세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미디어에서 말하는 젠지 세대의 특성을 저는 그 친구들로부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 걸 챙기고 뭔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야근 것처럼 많이 서술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야근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한 거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회사는 사실 다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저는 되게 또 책임감 있고 본인 일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젠지도 회사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젠지 세대들이 되게 솔직하고 본인의 의사를 잘 말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그들이 많이 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좀 되게 전통적인 집단들은 보통 대표가 하는 말에 복종을 하고 보통은 딴지를 걸지 않고 그리고 이제 회의 시간에 말을 하지 않고 되게 본인의 생각을 숨기는 집단이었다면은 젠지 세대들은 그걸 드러내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요즘 것들은 그런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조직에서는 그들이 딱히 튄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저는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일을 잘 맞춰서 또 채용도 하시고 문화를 가지고 선샤이닝도 하시고 이러면서 일을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롤리데이는 좀 극복이라기보다는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그 갈등의 순간들을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도 모든 23명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서로의 경험치가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맨날 싸워요. 회의할 때도 막 의원 내면 그거 아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반대를 할 거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의 그 코어 밸류 중에 두 번째 코어 밸류가 솔직하자거든요. 솔직하자인데 거기에서 피드백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를 또 해놨어요, 제가. 피드백을 할 때는 누군가의 의견에서 괜히 뭔가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땐 정확한 이유를 갖고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좋은 의견이 제시가 안 된다면 같이 저 근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걸리지만 더 좋은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해 봐요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만 저는 피드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사실 팀원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제 마음에 완전 100%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저도 솔직하게 이제 데리고 가서 피드백을 해요. 근데 절대 피드백에 감정을 섞지 않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랑 만나자마자 너무 싫어요. 이거는 딱 감정이 그냥 무조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뭔가 한심함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라서 저는 그런 비언어적인 제스처가 되게 주는 힘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상하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철저하게 안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얘를 뭔가 얘한테 꾸짖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하 관계에서 일방적인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최대한 그 다음에 넥스트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준비하고 이 친구랑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회의실에서 나올 때는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옵니다.
문에 통과가 되나요? 네. 어깨 동무를 하면 이제 이렇게 셀- 막 이렇게 하더라도 어깨 동무를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 쳐주고 뭐 그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나와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 했던 행동이 너를 싫어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너가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이야라는 거를 비언어적인 또 제스처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앞에서 여기서 울다가 나와도 여기서 깔깔깔 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안전하다는 느낌이 딱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갈등 안에 너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피드백이야 라는 거를 정말 충분히 많이 드러내 주려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도 많이 물어봐요. 요즘 어때?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유대감이 많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의 뭐 솔직함,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뭔가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시고 사실 근데 그걸 문화로 만들어 가는 데까지 있어서는 어떤 리더의 좀 결심?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되게 꼼꼼하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사실 되게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예민하게 좀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덕분에 그걸 알아차려 주니까 저는 그것도 알아차려 줄 때 되게 고마워할 때 저는 저에게 감동받는 편이거든요.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도 제가 먼저 화해하고 만약에 해결이 됐어요. 그럼 저한테 감동받아서 울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미쳤어?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도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감정적으로 저도 요동칠 때가 많죠. 왜 저럴까? 왜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을까? 막 서운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정적으로 안 풀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한 것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사람은 에너지가 결국에는 한정적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걸 결국에는 좋은 데 다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정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에너지 낭비가 심하잖아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데 그거를 안 하게 됨으로써 훨씬 성장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덕분에 오롤리데이가 조금 되게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미움받을 용기 그 저자분 있잖아요. 일본의 철학자 그분의 책을 이번에 새로 나올 책인데 스포를 좀 하자면 제가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어가지고 먼저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리더한테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혼내지 말라고 하고요. 그건 뭐 다들 아시겠죠? 혼내지 말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칭찬하지 말라였어요. 그게 되게 센세이션 했는데 그 칭찬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상하 관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상사한테 아이고 우리 상사님 잘했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칭찬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할 수가 있대요. 그 칭찬에 대해서. 아, 이만큼까지만 하면 난 칭찬을 받는구나. 다음에도 딱 이만큼까지 해야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딱 요거만 해야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헌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들이 어떤 조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여기에다 본인의 시간을 공헌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그 공헌감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네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고마워. 시간을 써줘서 고마워.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그게 칭찬의 뉘앙스였는지 정말 그런 고마움의 뉘앙스였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아하라는 또 모먼트를 얻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여기에 그 모이신 분들 중에 리더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계속 들으면서 여러모로 모두를 위한 좀 인사이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문화나 더 일하고 싶은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뭘 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더 좋아지도록 만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전체 일자리 또는 전체 회사를 좋게 만드는 거 거기에 대표님이 어떤 그 베네핏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그 맥락 안에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이 제목이 일의 모험가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성장을 말하는 시대고 그게 좀 너무 지겹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잘하면 되고 어떤 걸 했을 땐 성장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일은 계속 성장을 해야만 의미 있다고 얘기가 되는 걸까? 해서 좀 모험이라는 얘기가 아하라는 생각을 주기도 했는데 성장과 모험이 일에 있어서 모두 필요하다고 할 때 성장이랑 모험은 또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성장과 모험이 다른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장을 하려면 모험은 약간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성장한다는 건 지금 있는 곳보다 나아간다라는 말인데 항상 똑같은 걸 하면서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경험치에서 계속 돌거든요. 근데 이 경험치를 한번 부숴보고 이거보다 더 나은 거를 한번 나아가보고 이게 너무 힘들고 빡셀 걸 알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결국엔 모험, 도전이란 말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모험은. 근데 모험이라고 하면은 나는 모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라는 단어를 빼면 되게 심심하고 되게 멈춰있는 삶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지만 성장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롤리데이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는 NFT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사실 NFT가 내부의 개발자나 뭔가 그런 조직이 없어서는 하기 힘든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되게 길게 봤을 때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보면 NFT라는 게 지금은 되게 투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돼 있지만 사실 NFT의 본질은 굉장히 흥미롭고 엄청나게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엔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엔 결국에는 후발주자가 될 거고 결국엔 남들 했던 거를 똑같이 따라하게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진짜 도전을 했어요.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리고 그 NFT 웹3라고 하는데 그 웹3 안에서는 같이 그 웹3를 구성하는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 NFT 프로젝트 커뮤니티 안에 8,000명이 모여 있어요. 그 8,000명을 계속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도 많지만 또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전과 모험을 즐기고 재밌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건 무조건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실패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도전하지 않으면, 모험하지 않으면 실패의 경험도 없고 성공의 경험도 없어지잖아요. 성공할 가능성도 없애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약간 두려움을 그냥 버리고 도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오롤리데이가 되게 많은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고 그중에 분명히 실패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특히나 카페도 해보고 식당도 해보고 빵집도 해봤거든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난 F&B랑 안 맞는구나.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거 할 때. 한 1, 2년 거의 반페인처럼 살았는데
그때 제가 또 저는 좀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편이어서 그때 내렸던 결론이 내가 지금 이거 안 했어도 50살 먹어서 했겠지? 아, 미리 젊었을 때 고생해봐서 다행이다 라고 그냥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이 모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일에 있어서의 어떤 모험의 가능성까지 제안을 해주신 저희 박신우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또 객석에서도 많은 궁금증, 질문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바로 네. 손 드셨어요. 다양한 모험을 그 모험들 속에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프로젝트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선정하셨으면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목받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가장 센세이션했던 건 NFT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오픈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다른 모험들은 되게 스무스했거든요. 예를 들어 오롤리데이가 문구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다른 리빙 제품도 만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너무 당연한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알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냥 되게 스무스했었다면 NFT를 런칭한다라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충격. 어머, 오롤리데이 진짜 빠르다. 오롤리데이 와 대단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팀 내에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프로젝트는 맞는데 그만큼 또 저희가 1초 만에 10,000개를 완판했거든요. 그 NFT를. 그래서 1초 만에 10,000개를 완판하는 순간 눈물이 다 터져 나와서 팀원들이랑 같이 막 함성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던 밤이 있었는데 그만큼 희열도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만큼. 그리고 사실 지금 그때 10,000개를 완판하는 순간부터 NFT 프로젝트는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 생긴 거거든요. 저희가 발행한 NFT를 10,000개를 각자 소유주들이 생긴 거고 그분들과 이제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같이 끌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프로젝트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오롤리데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 고민이 다 똑같구나. 누구라도 표현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또 하나는 대표님의 성향이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초반에 에너지를 80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항상 뭔가 시작할 때 되게 으쌰으쌰가 잘 되다가 나중에 제 에너지가 떨어지고 나면 뒤에서 후지부지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 강의를 들어서는 그 에너지가 분명히 바닥을 쳤을 텐데도 뒷단에서 정리가 되게 잘 되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비결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조직을 만들게 된 이유인데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 직원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걸 단언할 수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라. 왜냐하면 보통 디자인, 특히 저희 같이 디자인해야 되는 팀에서는 뭔가 디자이너 한 명 더 뽑으면 디자이너 한 명 더 뽑으면은 우리가 디자인이 더 많아지고 제품군이 많아지고 훨씬 더 돋보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 많이들 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디자이너를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를 또 똑같은 성향의 사람을 뽑잖아요. 하지 못하는 일은 계속 쌓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못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은 계속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하냐? 만약 디자이너가 오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또. 근데 저는 제가 잘할 수 있고 재밌는 일에는 에너지가 엄청 막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되게 결과도 좋고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요. 하는데 제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있잖아요. 뭐 서류 정리라던가 일단 정리를 정말 못해요. 퍼뜨리는 건 정말 잘하는데 그리고 뭔가 꼼꼼히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잘 못하니까 그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이걸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한번 그 직원들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서 새로 채용을 하면서 세팅을 할 때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1순위로 뽑았어요. 그 친구가 저랑 지금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입장에선 또 저한테 되게 좋았다고 했던 점이 뭐였냐면 그 친구는 이제 사무 쪽으로 계속 일을 많이 봤던 친구라서 다른 회사에서는 항상 자기는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판단을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너 그만둬도 다른 사람 뽑으면 돼 라고 하면서 되게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대요. 근데 저는 그 친구 와서 우와 대단하다. 우와 이렇게 서류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니. 우와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도 안 힘들어하고 할 수 있지 라면서 엄청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대단하게 생각해주고 엄청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완전 자존감이 충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희한테 오롤리데이를 본인의 거라고 생각하면서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서로 내가 못하는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좋고 그 사람한테 공헌감을 훨씬 더 많이 채워줄 수 있어서 저는 초반에는 특히나 초반에 사람을 꾸리게 된다면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에 대해서 인지가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뭐 할 때 되게 힘들고 성과가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을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뽑을 때도 저희는 뭔가 비어있는 구멍을 계속 확인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비어있어 하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 뭐가 비어 있는지를 잘 체크하면은 그게 되는 것 같고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계속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까지 이렇게 잘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질문이 3개가 더 네, 뒤쪽으로 한번. 네. 그 팀원이 한 23명 정도 되면 이제 관리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역할을 좀 중대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대표님도 그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좀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 팀 안에서 사실 특출나게 또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 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NFT 프로젝트가 너무 대박이 나서 우리한테 큰 매출을 줬다거나 수익을 줬을 때 그 보상 체계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 그 지금 리드단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가 팀이 크게 이렇게 몇 가지 한 4개 정도로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서 리드단들이 있는데 그 리드단들한테도 저는 항상 강조하는 말이 상하관계가 절대 아니다. 대신에 리드단들은 다른 팀원들 아직 경험이 없는 친구들보다 그냥 시야가 넓은 사람이고 그 시야가 넓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회의를 매주 했었는데 이제 사람이 23명 되니까 전체 회의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간도 그만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리드 회의를 매주 하고 리드단들끼리 7명에서 모여서 리드 회의를 매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전체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리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감 그리고 그 리드가 스스로 성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팀은 밑에 완전 주니어들도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들이 성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 그리고 방향을 계속 더 큰 방향을 제가 또 제시를 해주는 거 왜냐하면 제가 리드보다는 또 시야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저는 제 역량을 키우는데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보면 책 같은 거를 많이 읽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제 역량을 많이 키우려고 하고 리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이건 복지적인 건데 자기계발비가 1년에 5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월급을 1년 연봉을 50만 원 올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50만 원이 되게 큰 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봉과 별도로 50만 원을 자기 개발비에 쓰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하는데 돈을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를 해줬더니 뭐 그걸로 체력 단련하는 친구도 생겼고, 특히나 리드단들은 번아웃이 올 수 있잖아요.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그 친구가 번아웃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자기개발비로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와서 리프레시가 돼서 다시 좋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친구들을 조금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성과 같은 거는 저는 한 명한테 그 성과를 몰아주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 팀 분위기는 무조건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포트하는 사람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항상 서포트하는 사람이 빛이 안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힘만 갖고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포트하는 사람도 엄청 샤라웃을 많이 해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너가 이렇게 챙겨준 덕분에 회의가 이렇게 잘 됐고, 그래서 누구 한 명한테 성과가 몰아가는 방식은 앞으로도 지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이제 세 번째 읽고 있으면서 대표님 팬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거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책을 읽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순간 얻는 큰 행복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어떤 순간순간에서 행복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게 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자주 행복함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지금 제 삶을 떠올려 보면은 대화할 때,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되게 재밌거나 아니면 인사이트가 있거나, 뭔가 그냥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부정적인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끝에 이렇게 뭔가 마무리가 잘 됐다거나, 대화에서 되게 저는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영감도 많이 얻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 대화할 때랑, 그리고 저는 또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정리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샤워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하면 나와서 메모를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많이 쓰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느끼고, 예쁜 하늘 보면서 느끼고, 그냥 그런 거에서 행복을 계속 차곡차곡 모으면은 결국 내가 힘들 때 그게 에너지가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오롤리데이가 항상 하는 말이, 감히 누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환경도 다르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감히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작은 하나하나도 행복이 모이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는 거를 계속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제품도 많이 만들고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덕분에 행복해졌다라는 후기 같은 거나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그 뽕에 취해서 제가 이 브랜드를 10년간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행복의 순간 가운데 눈을 바꿔주는 것이 행복의 순간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션이 좀 저희 모두에게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공헌감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저희 모두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러 가서 저의 동료들한테 공헌감을 많이 주면서 좀 모험을 제안하는 그런 동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